행복하고 장수는 늘 같은 동의어냐? 그렇지 않아요. 좀 짧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고요. 또 길게 살아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면 이제 몇몇 가지를 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죽어도 아침에 이 시간엔 일어나. 아침 이때는 요거 먹어. 그리고 난 하루에 요거를 딱 해.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요새 말로는 루틴이라고도 많이 부르지만 영어잖아요. 나만의 계획이에요. 내 인생의 플랜, 나만의 계획을 짜서 그건 뭐냐면 나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인생 시간표. 누가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얘기하지 않지만 늘 이 사람은 이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루틴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의 그 스케줄대로 그 삶을 매일같이 사는 거거든요. 장수 어르신들을 제가 많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분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시간, 먹는 거, 그 다음에 주무시는 시간 너무나 한결같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심지어는 뭐 집에서 이런저런 희노애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도 때 되면 주무세요. 그러면서 내 몸의 안정성을 먼저 구축하는 거예요. 이 몸의 안정성은 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먼저 구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일정한 일상생활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얘기 뭐냐면 정신적인 안정적 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유지만 된다면 이 사람은 약간의 업다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상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게 뭐냐? 일상이에요. 일상이 유지되는 분들은 상담 현장에서도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자기 삶을 찾아가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봤더니 오래된 그 일상이 무너지면 이 사람은 진짜 회복하는 데도 오래 걸려요. 이를 악물고 나의 일상을 유지하면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나의 일상의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나의 정신에도 굉장히 강인하게 나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내 일상이 딱 정해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 일상을 중심으로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날 시간이 딱 이때밖에 없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시간에 맞춘다니까요. 그러면서 보통 요 안에 이제 몇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가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이 있어요. 혼자 오래 못 살더라고요. 같이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할 수 있다면 배우자랑,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랑, 할 수 있다면 마을 사람들이랑 함께 서로 간에 안부를 묻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이 다가가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장수의 요건이자 행복의 요건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정성이에요. 긍정성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상황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 이를테면 딱 넘어졌어요. 다리가 부러졌어. 아유, 전신골절 아닌 게 어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95세에 흉추가 골절이 됐는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12번 흉추만 나간 게 어디요. 다른 데 병원 가보니까 나갔다가 그냥 걷지도 못하고 가두고만. 그래서 내가 아유 어떻게 이렇게 아프실 텐데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떡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다행인 거 다행인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좋게 해석하고 어차피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면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물론 긍정성도 유전적인 소인이 다소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불행을 씹는 분들이 계시고 행복을 씹는 분들이 계세요.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을 되새김질해요. 행복하다 말하는 분들은 이상할 정도로 행복을 되새김질하고 행복의 요소를 잘 이렇게 찾아내요. 어떻게 그걸 발견하는지. 그건 습관입니다. 습관이에요. 그래서 좋은 습관들을 이분들은 일상을 유지하면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성이 거기에 가미가 되니까 말 그대로 행복이 장수와 함께 이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대표 언어가 되면서 이분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건데 이 긍정성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합성이라고 불러요. 내가 옛날에 과거에 잘못한 것도 되게 많았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래도 이게 뭐 바보 같고 멍청이 같았지만 그래도 나름 이게 내 최선을 다한 게 이거야. 별 수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럭저럭 살아온 내가 나쁘지 않아. 앞으로 또 잘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성이자 동시에 통합성인 거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다 무릎 꿇어요. 수치심 앞에 또 죄책감 앞에 잘못했던 후회 앞에 다 날마다 무릎 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본인이 최선을 다했다 말할 수 있었던 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해석의 능력일 수 있어요. 안 된 일도 좋게 보자. 그리고 잘 안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눈 감는 건 아니겠지만 희망을 한번 가져보자. 어쩌면 노래 중에 왜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라는 가사가 있는데요. 어쩌면 이분들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걸 증명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70대 넘으신 분들,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연배이신 분들을 만나보면은 행복한 분들이 있고 비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많아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관광으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왜? 너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니까. 그런 시대가 진짜 저는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는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 가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갈만하니까. 근데도 대한민국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는 진짜 100%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여러분, 제가 이 워런 버핏 웨이를 읽으면서 정말 감동받은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좀 독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오늘 또 공유해드리고 싶고, 그 내용에 연결돼서 제가 꼭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제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게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가고 있죠. 이거는 팩트이기 때문에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까? 우리가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행복하게 살까?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만나 뵙고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70대 넘으신 분들, 저희 이제 어머님, 아버님 이제 연배이신 분들을 만나 보면은 행복한 분들이 있고 이제 비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70대, 80대 분들인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제가 진짜 안타깝다. 저분들도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너무 안타깝다. 그냥 솔직히 어느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죽는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반면에 똑같은 70대, 80대인데도 막 활력이 넘치고, 오히려 30대, 40대, 20대가 봐도 우리가 좀 막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그런 분들을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소름 돋았는데, 상상 스퀘어 행사에서 너무 많이 뵈서 지금 여기 다 소름 돋았어요. 정말 그분들 뵈면은 그냥 나는 오늘 복 받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제 퓨처 셀프니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른처럼 되고 싶다. 그러면 그 결정적 차이는 뭐냐? 이거는 진짜 100%입니다.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문해력이고요. 이게 근데 두 번째가 연결이 돼요. 두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건데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련해서 여러분, 진짜 읽을 생각에 소름 돋거든요. 이 책은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진짜 영상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소름 돋은 거 진짜. 너무 대단한 게, 요거 읽고 제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2번 넘게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댓글 반응 봐도 그렇고 좀 충격적이에요. 저는 이 부분 읽은 다음에,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 뇌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저는 진짜 뇌가 폭발한 느낌이었어요. 맞은 정도가 아니라 무슨 폭탄 터진 줄 알았어요. 쭉 읽어드릴게요. 한 페이지만 같이 읽으면 되거든요. 버핏도 이에 동의했다. 나는 주로 책을 읽으면서 배웠다. 그래서 내게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벤자민 그레이엄의 책을 읽었고 필립 피셔의 책도 읽었다. 그러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사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다면 스스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필요도 없다. 그저 가장 좋은 것들을 찾아 적용하면 된다. 지식을 쌓는 것은 하나의 여정이다.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는 자신들보다 앞선 사람들에게 많은 지혜를 얻었고 이를 자신만의 통찰로 재구성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아낌없이 나눠준다. 즉, 새롭고 활기차고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과제를 풀고 가능한 모든 걸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먼거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에 얼마나 저항하는지 보면 놀랍다. 그러자 버핏이 덧붙였다. 이제 영혼의 파트너인 찰리 먼거가 쿵 하니까 버핏이 짝 하는 거예요. 그러자 버핏이 덧붙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배우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셨을 때 충격이 와야 되거든요. 첫 번째, 그럼 뭐요? 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고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지?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지?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유튜브 보고 있다. 여러분, 책을 읽어도 아웃풋을 안 하면은 이게 장기 기억으로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브보다는 훨씬 많이 넘어갑니다. 하물며 책을 읽었는데도 장기 기억으로 잘 안 넘어가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이거는 이미 실험으로 검증이 돼 있어요. 공부할 때 뇌파를 측정해 보면은
똑같은 컨텐츠를 책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읽었을 때랑 똑같은 내용을 인강으로 들었을 때, 인강으로 들을 때는 여러분 뇌파가 반응하지 않아요. 이건 완벽한 공부법에 저희가 참고 자료랑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인강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공부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나는 철석같이 공부했다고 믿었지만 뭐요? 남는 게 없어요. 유튜브는 뭔가를 봤을 때 아이디어를 얻고 운이 좋으면 당연히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뇌리에 강하게 박히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곱씹어 보세요. 어제도 유튜브를 보셨을 거고 도움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제도 보셨을 거예요. 과연 얼마나 머릿속에 남아있나. 저도 많이 보거든요. 안 남습니다. 안 남아요. 저는 이거를 왜 알고 있냐. 저희가 영상을 큐레이션을 해서 자주 올려보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반응이냐. 완전히 새로운 거 보는 거랑 반응이 거의 똑같고 그냥 이런 영상이 있었나?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세요. 거의 대다수입니다. 저희는 이거를 데이터로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새로운 지식을 얼마나 배우고 있나 이걸 한번 스스로에게 진짜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뭐 책만이 그런 방법의 유일한 방법론은 아니겠죠. 그렇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학원에 가는 것도 있고 누군가 토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유튜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본 다음에 요약한 거를 댓글로 남겨본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한다든지 블로그로 정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냥 멍 때리면서 유튜브 본 거보다는 확실히 많이 남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일단은 대부분은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또 퓨처 셀프 내용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퓨처 셀프한테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죠? 이게 퓨처 셀프한테 빚이 될 건가? 퓨처 셀프에게 자산을 증식시켜주는 행동인가? 이게 뭐예요?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게 뭐예요? 퓨처 셀프를 부강하게 만들고 자산을 쌓게 하고 이자를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버핏이 덧붙인 게 더 말이 무서워요.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데도 사람들은 거부를 해요. 아, 난 안 배울 거야. 근데 이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전전두엽이 퇴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해요. 이성적으로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일어나요. 왜? 자꾸 배워야 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변화를 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전두엽이 퇴화돼서 논리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 오히려 거부감만 들어. 그럼 어때요? 뇌는 유튜브 보는 뇌, 아무것도 안 하는 뇌, 멍 때리는 뇌, 게임하는 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전전두엽이 퇴화되는 속도는 빨라져. 이게 악순환이 최악이에요, 여러분 진짜.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책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권씩 딱 시간 정해갖고 하루에 2시간씩 쫙 읽어보시죠? 그럼 뇌가 이게 진짜 액티베이트 된다. 이게 뭐라 그러죠? 활성화된다는 게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사연을 하도 많이 봐서 알아요. 이 영상 보고 이 책 진짜 너무 재밌겠다. 나도 읽어봐야지 하면은 내가 한글을 다 읽을 줄 아는데도 이게 안 들어와. 미칠 것 같아. 몸은 막 계속 꿈틀꿈틀대고 이게 안절부절하고 이게 분명히 내가 다 아는 글인데 안 들어와. 그다음에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한쪽을 넘어가기가 힘들어. 이런 분들 진짜 절반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금방 극복됩니다. 근데 마저 이제 남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충격이거든요. 이건 진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고하거나 변화하는 것을 극도로 거부한다. 한 번은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분이에요. 서양 철학사 쓰신 분. 한 번은 버틀란트 러셀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고 금융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잔인한 말인가요? 얼마나 이게 잔인한 말인가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하나 해놨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꼭 읽어드리려고.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유독 약한 게 뭐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 나라예요.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많아요. 일본에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 관광으로 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왜? 너무 상대적으로 물가가 싸니까. 그런 시대가 진짜 저는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제가 20대 때 일본 갔을 때 너무 비싸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본 가지, 제주도 갈 바에는 일본 가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싸니까. 되게 갈만하니까. 근데도 대한민국이 비참한 이유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제가 전편에서 소개해드린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유기적 고립을 해보면서 유기적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내가 혼자서, 대단한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혼자서 생각을 곱씹어서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뭔가 인풋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갖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메모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이게 비극의 시작이라고요. 뭐가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획, 다른 사람들이 하는 생각으로 그거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 수는 있어. 그렇게 다 살고 있고. 그럼 거기에 그 사람이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의 미래를 얼마나 그려 넣었을까요? 사실상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통제감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어떤 책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강인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통제감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거는 심리적 본능이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충족해야 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강인함의 힘이랑 연결되는 게 너무 재미있네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문해력을 올리셔야 되고 변화를 만드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너무 뻔한 얘기 같죠? 너무 뻔한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뻔한 얘기일까? 여러분 궁극적인 변화는 절대 단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수동적인 변화, 살다 보니까 만들어진 어떤 수동적인 변화, 패시브한 변화들은 그런 변화의 경험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삶의 흐름이고 삶의 흔적이지 이걸 변화라고 인식도 못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도달하려면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그게 짧든 길든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변하는 건 여러분 태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바뀌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근데 어떤 좀 영속적인 퍼머넌트한 어떤 변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 그게 뇌거든요. 왜? 우리가 어떤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결국엔 뇌를 바꿔야 돼요. 그거는 마음의 기술이 나오죠. 안 엘렌 클레르 박사님이면서 뇌과학자이면서 정신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20번 해야 된다. 20번 갖고 안 바뀌었으면 몇 번 해야 된다. 30번 해야 된다. 30번 갖고 안 바뀌었으면 몇 번 해야 된다. 50번 해야 된다. 이게 책이 그대로 나와요. 제 과장이 아니에요. 뇌과학자가 하면서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안 되면 100번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가 마음속에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가장 쉬운 시작이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워런 버핏 웨이부터 이거는 제가 특강을 스터디원에 많이 찍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신 다음에 워런 버핏 웨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내용을 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도 있어요. 책을 본 다음에 그럼 책을 봤다고 머릿속에 다 남는 게 아니거든요. 특강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이렇게 찝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걸 다시 보면 어때요? 장기 기억으로 가는 거. 와, 나도 이거 봤었지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워런 버핏 웨이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배울 수 있어요. 인생, 자본주의, 철학, 돈, 인간관계 뭐 다 배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500만 %라는 수익률을 진짜 말도 안 되는 천상계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거기 호기심이 발동해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꼭 읽어보십시오. 아셨죠?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사고에서 먼저 옵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몸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딱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전환. 우리 눈만 뜨면 열받는다, 뚜껑이 열린다 이러는데요.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일이나 사건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나옵니다. 남대문에 추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추어탕을 이렇게 맛있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요 미꾸라지를 이동을 시킬 때 몇 마리의 메기를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 메기한테 잡아먹힐까 봐 요리조리 피하면서 육질이 쫄깃쫄깃해지는 거랍니다. 여기에서 메기가 바로 스트레스거든요. 우리 스트레스 없이는 노력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죠. 우리가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요 첫 번째 이제 이런 사고에서 먼저 옵니다. 머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 세 번째가 몸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만약에 스트레스를 딱 느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의 전환. 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물이 이만큼이나 남았어? 요거 남았어. 이만큼이나 하고 요것만 남았어는 큰 차이거든요. 지금까지 열심히 30년 일했으니까 나 이제 제2의 일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좀 내려놓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의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요? 여기가 아파가 아니라 건강한데 여기도 건강하고 여기도 건강하고 여기도 건강하고 벌써 이거 자체가 다르거든요. 사고를 전환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키가 남자분인데 155예요.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나는 한 번도 내가 작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남들이 쓸데없이 큰 거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두 번째가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우울하다, 슬프다, 괴롭다 이런 감정을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스트레스 강도 훨씬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려요. 감사일기. 감사일기.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요. 제 친구가 상담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죽고 싶어. 이런 죽지는 말고 죽고 싶기만 해라. 나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지는 말고 이혼하고 싶기만 해라. 나 직장 때려치고 싶어. 때려치지는 말고 때려치고 싶기만 해라. 자기네 가훈이 아님 말고래. 아님 말고. 야, 나 돈 꿔줄래? 싫어. 아님 말고. 야, 나랑 연애할래? 싫어. 아님 말고. 저는 거기다 두 줄을 더 붙였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누가 내 욕을 하던가 말던가. 구나겠지. 남편이 화났구나.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겠지. 아들이 취직 시험에 떨어졌구나. 노력을 안 해서겠지. 내가 오늘 유난히 허리가 아프구나. 어제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서겠지. 구나겠지. 아님 말고 그러던가 말던가. 일상생활을 한번 대입시켜보세요. 굉장히 편해집니다. 또 행복일기, 행복일기. 우리가 살면서 행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러는데요. 우리 어느 때 배고프다 밥 먹고 나면 그 포만감 때문에 굉장히 행복할 때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저는 제 아들 처음 낳아서 딱 제 품에 안았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아들을 품에 안았을 때 너무 행복했다. 제가 첫 강의를 했을 때 너무 행복했다. 제가 제 일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후배 강사들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60 넘어서도 강의를 그렇게 매일 하세요? 이래요. 그럼 제가 피눈물 나게 노력한 거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자격증이 68개입니다. 시간만 나면 가서 배웠어요. 어느 때는 이렇게 배워서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런 걸 왜 쓸데없는 것까지 배웠지 했는데 그런 게 녹아내려서 어느 날 강의에 이렇게 한 줄, 두 줄 쓰면서 제가 하는 강의에 녹아내린 걸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 나이까지 강의를 열심히 또 많이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요. 나름대로 행복일기를 써보세요. 아들이 취직해서 나에게 내복을 사줬을 때 행복하다. 남편이 내가 고생을 알아주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게 돼서 행복하다. 이렇게 행복일기를 써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긍정의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감정 표출. 감정 표출을 꾹꾹 눌러놓게 되면 이게 어느 날 폭발이 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긍정의 스트로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힘들었는데 이 에너지로 나 열심히 할 거야. 나는 지금까지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부터 걷기부터 시작해갖고 한번 100m 달리기를 몇 초 안에 한번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스트로크를 주고요. 세 번째가 유머, 웃음입니다. 유머. 거듭 강조 드리는 건 정말 유머를 생활화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 이럽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살하고 사랑에 빠지자.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쟤한테 막 재밌게, 선생님은 되게 멋지십니다를 제가 불어로 해볼까요? 이러면 어떤 분이 불어 잘하시나 봐요. 해보세요. 이래요. 멋져 불어. 제가 이래요. 멋져 불어. 그러면 나이 값도 못하면서 이러실지도 모르겠지만 나이 갖고 무게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웃으면서 속이 벼슬소리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재밌게 사시는 거예요. 다음은요. 전 늘 말씀드리지만 배우는 데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예요. 배운다고 해서 꼭 본만 있는 게 아니라 노래도 배우고요. 또 춤도 배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면 노래 실력이 팍팍 늘었다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안에서 싹 나가니까 굉장히 좋고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미리 가늠하지 마세요.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저희 철학 교수님께서 죽음이 등 뒤에 딱 달라붙더니 사람이 욕을 못 본다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를 죽음에 대해서 우리 10년밖에 못 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왜 미리 걱정하세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면 이것이 모여서 내일 되고 일주일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되고 이게 또 10년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너 이리 와 이럴 때 나 이제 잘 살았어. 잘 살다 갑니다. 소풍을 끝내고 갑니다. 이러면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쓰셨대요. 허둥대다가 시간 낭비하시지 말고 정말 알차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치열하게가 아니라 알차고 재밌게 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스 대처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사고의 전환, 감정, 그게 곧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을 잘 다루려면 행복일기, 감사일기, 또 감정, 긍정적인 스트로크 주고요. 또 유머와 웃음 생활을 하고요. 끝으로 완전히 벗어나기예요. 스트레스 받는 그 장소를 떠나야죠. 계속 이러고 있다 보면 아까 요만큼 받았던 스트레스 강도가 눈덩이처럼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장소를 떠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하나 선택하셔서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얼른 나가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유머책 봐야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러면 행복일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을 하나씩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거는 때를 놓친 것, 시간.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시간, 젊음을 놓친 것. 어린 시절의 때를 놓친 것일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의 때를 놓친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성공의 때를 놓친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소중한 게 있으면 뒤로 밀어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 후회하고 있는 것들 다 뭘까요? 나중에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하고 밀어놨던 것들, 그걸 우리가 꽉 쥐고 있지 못했던 거, 어쩌면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몰라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라.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가장 후회하는 거, 그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뭐. 저 또한 이제 고작 60 남짓밖에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뭘 후회하게 될지 모르고 지금 이거 후회한다라고 했다가 한 또 20년 뒤에 아니야 그거 아니었어 하고 지금 말한 걸 또 후회할지도 몰라요. 인생은 그렇게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늘. 그런데 제가 즐겨 인용하는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영화 한 장면으로 한번 대답을 해볼게요. 이 영화는 미국의 아주 명문 그 보딩 스쿨 사립학교죠. 그 기숙학교에 아이들은 저마다 다 아이빌리그로 가려고 하는 것만이, 어떤 세속에서의 출세만이 목표인 그런 아이들 앞에 어느 날 키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납니다. 꿈으로 가득 찬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은 하루는 교내 박물관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그럼 그 앞에 쫙 사진들이 놓여 있는데 그게 다 뭐냐면 100년 전, 50년 전 선배들입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키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중에는 미 합중국의 대통령도 있고 대법관도 있고 뭐 굴지의 뭐 CEO도 있었겠죠. 자,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키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저마다 다 여러분처럼 눈 속에 희망이 서려 있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멋진 장래가 보장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그런데 저 미소들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 가슴에 품었던 희망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들 가운데 일평생 동안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마음껏 펼쳐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대부분은 지나간 시간을 후회하고 아쉬워하면서 무덤 속으로 사라져버렸지.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할 수 있을까? 모두 전지전능한 성공의 신을 뒤쫓는데 급급해서 어린 시절의 꿈을 헛된 욕망에 써버린 거야. 지금은 결국 땅속에서 한낱 수선화의 비료로 썩고 말 것을. 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이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거야. 자, 들어봐. 들리지? 하면서 그때 키팅이 했단 말이 카페 디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영화 이후로 인구에 회자됐던 말이 바로 저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라.
키팅은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 박물관의 사진 속에 남아있는 저 수많은 선배들 다 성공했어. 너네들의 롤 모델이겠지. 근데 지금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 수선화의 비료야. 야, 다 죽었어. 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딴 얘기데 있을 거야. 한번 들어봐. 그랬더니 까르페 디엠. 후배들아, 너네들은 때를 놓치지 마렴. 이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enjoy the days, 현재를 즐겨라, 혹은 seize the days, 오늘을 꽉 쥐어라, 뭐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그런 뜻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메멘토 모리랑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사람 다 죽으니까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거야. 어쩌면 우리가 후회하는 건 때를 놓치는 거 아닐까요? 그때가 무슨 때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의 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고, 젊은 시절의 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슨 성공의 때를 놓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소중한 시간은 꽉 쥐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소중한 게 있으면 뒤로 밀어놓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젊은 날 후회하고 있는 것들 다 뭘까요? 나중에 할 거야 하고 밀어놨던 것들, 그걸 우리가 꽉 쥐고 있지 못했던 거, 어쩌면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존재하고 있을지 몰라요. 정말 소중한 것들인데 나중에 하면서 미뤘던 거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가장 후회하는 거는 때를 놓친 것, 시간.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시간, 젊음을 놓친 것.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그나마 지금 이 순간이 우리 남은 생애의 가장 젊은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참 20년대 지나서 거봐, 그때 이걸 했어야지. 그럴 순 없잖아요. 아, 좋은 시간들은 왜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지? 마치 해변에 섰는데 발가락 사이로 모래알이 싹 빠져나가듯이 움켜쥘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린 seize the day, 그걸 꽉 잡아야 됩니다. 그런 소중한 시간을 놓친 것이 가장 우리가 후회하는 것 아닐까? 역시 까르페 디엠, 메멘토 모리.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 넘겼거든요. 근데 저는 교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직업을 해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저희 늦게 시작했거든요. 토탈은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 만나보면 이제 60 넘었으니까 다 옷을 벗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 중에는 우리나라 뭐 굴지의 대기업의 임원이었던 친구들, 뭐 CEO였던 친구들, 한마디로 잘 나갔던 친구들 많이 만나죠. 그 친구들 만나보면은 좀 공통점이 보여요. 일단 그렇게 겸손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별로 겸손해할 필요도 없을 만큼 진짜 조직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헌신해 왔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 왔죠. 자기도 스스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하면서 인생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헛헛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우리가 흔히 은퇴하는 걸 옷을 벗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어디서 옷 벗어요? 목욕탕에서 옷 벗잖아요. 그러면 가진 게 뭐밖에 없죠? 내 알몸뚱아리밖에 없어요. 옷 입고 지낼 때는 야 이거 구찌야. 그런 걸로 가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에르메스야. 야 나는 그렇게 잘 살아. 가릴 수 있는데 벗으면 똑같아요. 그래 내 알몸뚱이만 나오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 30년은 성공을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요. 그 다음은 성공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한 30년 삽니다. 그럼 60 끝납니다. 그럼 이 60년 동안은 다 우리 이름 앞에 관영어가 붙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무개 대학교 몇 학번 누구입니다. 저는 무슨 삼성 아무개 뭐 대리 아무개입니다. 항상 내 이름 앞에 관영어가 있어요. 그게 옷이에요. 옷을 벗었다는 건 그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 석자만 딱 남습니다. 알몸뚱아리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좋잖아요. 드디어 내 이름 석자만 갖고 그냥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불안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다 조직을 위해서만 살아왔어요. 관영어를 위해서만 존재했어요. 근데 관영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관영어가 뚝 떨어지고 나니까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는 해놓은 게 없어요. 돈도 벌어놨고 집도 장만해놨고 애들 교육 다 시켰고 뭐 남을 위해서는 다 한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내 알몸뚱아리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근육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겁나는 겁니다. 어쩌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었을지 몰라요. 이제 다 옷 벗고 나면 점점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거품 빼고 정직하고 교만 버리고 그래야 되는 건데 여전히 옛날 그 생각만 해서 왕년의 관영어만 주장하고요. 내가 왕년에 뭐 했다는 관영어에 매달려서 여전히 목이 곧고 고집이 세면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는 거죠.
근데 남한테는 과거에 그 관용으로 인정받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못 버티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공부해 놓은 것도 없고 아름다운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남에게 덕이 되는 말도 할 줄을 모르고 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만 살다가 시, 아름다움, 낭만, 사랑 무슨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가진 게 없다. 그동안은 쓸데 있는 거를 모으는 거였는데 이젠 쓸데 없는 거가 자랑이에요. 어떤 거죠? 나는 존경받고 있어.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말입니까? 존경, 돈이 돼요? 밥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시, 사랑, 아름다운 낭만, 우리가 쓸데없다고 다 버렸던 것들. 어쩌면은 예술, 종교, 봉사, 기부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쓸데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있었던 거 내놓는 거잖아요.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버립니다. 오히려 내놓습니다. 오히려 나눕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몸뚱아리가 갖게 되는 건 내 이름 석자가 대표하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인품과 인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진짜 인정을 받는 것 아닐까? 그게 진짜 새로운 인정을 받는 것 아닐까? 저분은 정말 우리 시대의 어른이셔. 저분은 정말 내가 가까이 만나서 정말 배울 게 많은 어른이셔. 이게 최고의 인정 아닐까?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들의 선택은 이런 거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받기가 점점 쉽지 않거든요. 저희 원로 교수들, 퇴임하고 명예교수이신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 교수, 사람은 역시 일을 해야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정년 퇴임 5년 남은 저한테 해줄 위로의 말입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생 5년만 버텨. 일 안 해도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래야 될 텐데 웬걸 이제 5년 남았는데 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사람은 일을 해야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 일을 했을 때 인정받았거든요. 인정받아야 사람이다. 그래야 내 가치가, 내 자존감이 내 스스로도 인정받겠다. 보람이 사람은 필요하다.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먹을 게 많아도 보람이 없으면 사람 못 살겠더라. 그 말 아닐까요? 꼭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꼭 직업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만 신체를 위해서는 운동할 준비를 다 갖추면서 그래서 나이 들면 근육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온갖 영양제 챙겨 드시면서 정작 정신의 건강, 정신을 위한 운동 그런 것은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공부 아니겠습니까? 인격으로 인정받고 배품으로 인정받으려면 헛개비 같은 타인들의 인정을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족, 이웃, 친구, 자기 자신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아름답게 나이 들려면 더더욱 공부하면서 내 인생에 남은 인생을 위한 정신의 근력을 쌓아가는 인격을 위한 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 아닐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기분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 걸 보니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저 기쁜 느낌,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개인의 정신 승리만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나는 행복을 무조건 잘 추구할 겁니다. 이런 외침만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울과 행복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안고도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돈, 사회적인 성취, 남보다 그럴듯해야 된다. 아니면 외모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정의내리면 쉽게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차용해서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진료실 상담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선생님, 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불안하고 우울해서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불행한데요. 이런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상담할 때마다 자주 듣곤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자주 듣다 보면 과연 행복이란 뭘까? 뭘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까라고 스스로 되묻게 됩니다. 또 환자분들에게도 물어보게 돼요. 도대체 환자분 어떤 걸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우선 돌아오는 대답은 우울하고 불안하지 않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맞죠? 우울장애, 불안장애에 시달린다면 행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증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져야 행복하다, 기분 좋다 라고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다 없어진다고 해서 그저 행복이 저절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행복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오히려 더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저 기쁜 느낌, 좋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괜찮은 감정만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만 느껴야만 행복하다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항상 좋은 감정만 갖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서 좌절을 겪으면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누구나 좌절을 겪고 우울할 수밖에 없죠.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외로운 건 괴롭지만 누군가를 향해 나아가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완전히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도 없죠. 이런 정상적인 부정적인 감정까지 다 날려버리려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인가를 매년 조사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결과에서 보면 핀란드가 항상 1위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세계 행복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항상 핀란드가 꼽힙니다. 그러면 핀란드 국민, 그러니까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인 핀란드 국민들은 매일매일 기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즐겁고 매일매일 황홀한 느낌에 휩싸여 살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 나타납니다. 갤럽에서 100여 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긍정 경험 지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기쁘고 즐겁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감정들을 얼마나 느꼈느냐, 그런 감정들을 어제 당신은 느꼈느냐, 어제 긍정적인 경험들, 감정들을 당신은 느끼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긍정 경험 지수라는 것을 산출했더니 핀란드 국민은 1위가 아니었어요. 긍정 경험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파라과이였습니다. 두 번째는 파나마, 3위는 과테말라였어요. 핀란드는 28등이었습니다. 국가 전체로 보면 행복도 1위인데 국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감정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느냐를 측정해 봤더니 28위였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왜 국가 전체로 보면 1위인데 각각 개인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측정을 해보면 1위가 아니고 28위가 나왔던 걸까요? 또 하나, 핀란드의 우울증 유병률은 세계 9위입니다. 이것도 좀 모순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행복한 나라 세계 1등인데 우울증 유병률도 세계 9위나 될 수가 있냐? 좀 모순적인 결과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감정과 행복을 착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행복은 단순히 우울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복합적인 개념, 복합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려면 물론 기분이 좋은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사회가 얼마나 평등하고 정의로우냐, 부패가 얼마나 없느냐, 안전하냐,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사회가 안전해야 되고요, 평등해야 되고요, 소득도 불면 높아야 하고 불평등이 적어야 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치안도 안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우리는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수렴해서 개념화합니다. 단순히 긍정적인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개인의 정신 승리만으로 얻을 수는 없어요. 내가 스스로 기분 좋게 살아갈 겁니다. 나는 행복을 무조건 잘 추구할 겁니다. 이런 외침만으로 얻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의지나 강한 신념도 중요하긴 하지만 단순히 개인의 정신 승리만으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만으로 행복을 도식화, 개념화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불행에 빠집니다. SNS에 올라와 있는
즐거운 감정, 즐거운 느낌들을 표현하는 영상 이미지에 도취되어 아, 나는 저렇게 되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불행한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내 기분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봐. 내가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 걸 보니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서 지금 잘못 살고 있느냐? 그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우울과 행복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안을 안고도 우리는 행복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행복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행복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정의 내리면 곤란합니다. 돈, 사회적인 성취, 남보다 그럴듯해야 된다. 아니면 외모적으로 뛰어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정의 내리면 쉽게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각자 나름대로 자기만의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만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실력이 나아졌어. 나의 행복의 기준은 성장하는 거야. 라고 하면 나의 행복의 기준은 성장인 겁니다. 나는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어. 이런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친절이 많아지는 겁니다. 물론 성취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많이 할 거야. 그래서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 때마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인 겁니다. 나의 기준은 매일매일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느낌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싶어. 그게 나에겐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이야 라고 연대나 사람들과의 유대를 더 중요한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해 라든지 다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을 차용해서 내 행복의 기준으로 삼으면 곤란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중요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단순히 돈인가? 외모인가? 나는 성장, 친절, 배려, 관용, 겸손 이런 좀 더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나의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가 라고 스스로 묻고 그 답을 찾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